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또 벌써 11월 6일 시험 대비와 관련된 적중 특강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16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내년 2017년도를 대비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가지 영역이 각각 좀 분리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난이도도 계속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흐름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청해나 문법, 어휘, 독해가 예전에는 좀 유기적 관계가 좀 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좀 개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보다는 어떻게 나오는구나라는 거에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전략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쉬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좀 고난도 문제만 계속 좀 풀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기를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점수 확보는 이런 기본 문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수가 나와야 사실은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뭐 할 거냐면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고난도로 올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잡아가야 될 문제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문항의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들도 좀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보면 또 쉬운 걸 많이 잊어먹게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이냐, 방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개별적인 문제 답들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에 있어서 얼마큼 속도까지 좌우되는 이런 시험의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문법 들어갈 거고, 우리가 총 이제 40개 문항 중에 즉 41번에서 50번은 따로 가야 돼요. 자, 그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41번에서 50번은 또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40번까지의 문제 유형 중에서 두세 문항을 제외하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것만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두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봤던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 그래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사실 이거는 문법뿐만 아니라 청해나 어휘나 독해 모든 게 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내 걸로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탭스 교재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이 룰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가 왜 출제됐었느냐, 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많은 시간을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한 30분 정도 이내에서 전체 한 10개 정도의 문제만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먼저 갈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왜 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면 이걸부터 먼저 생각하죠. A, B, C, D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도 있죠. 다음에 ing 형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to be ing 형태까지 보여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준동사 스타일이죠. 그래서 분사라든지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면 선택지에서 이것이 준동사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위치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벗이 있고요. 뒤쪽에는 당연히 문장 연결돼야 되겠죠. 센텐스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be of help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에서. 즉,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거요. 그죠? 바로 뭐다? 주어 역할이더라. 다시요. 우리가 보통 이제 ing 형태를 많이 보게 되면 지금까지 분사 유형의 문제가 훨씬 많죠.
동명사보다는 분사가 훨씬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주어의 역할을 잡아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미래적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투부정사 강하고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과거적 경험의 의미가 들어가면 동명사 스타일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패턴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갖고 갈게요. 이렇게 문장이면 앞에 동사 형태가 있고 나서 뒤쪽에 실질적인 동사가 따로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t이라고 하는 가짜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it 형태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동사 빈칸이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좀 구별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들은 뭘 쓰게 된다? 우리가 ing 형태 동명사 유형을 주로 쓰게 된다. 다음 밑에 거는요.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explaining의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이 문제에서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준동사라는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다? 바로 이 부분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쓰는 형태가 주로 뭐가 된다? 동명사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it이라고 하는 가짜 주어 형태가 나왔었다고 한다면 투부정사 형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로 정답을 잡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1, 2초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화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금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하나의 공식화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뭘 물어봤는지 보이시죠? A, B, C, D가. 그래서 would, could나 will, may 이거기 때문에 조동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전체를 다 들어가면서 사실은 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동사 문제는 결국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당신이 convinced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바로 우리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잘 팔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I'm not sure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마 인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young adult 사이에서 20대에게 있어서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만약에 여기서 I think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believe 형태가 나왔다. 믿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살짝 바뀝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 확신의 의미가 강해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think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 거기다가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바로 뭐가 있냐면 I'm not sure 이런 표현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잡는 조동사가 있죠. 바로 뭐냐면 ma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문제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요. would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could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will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그냥 문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번역 자체는 다 통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 힌트를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think라는 동사가 있겠고요. 다음에 I'm not sure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선은 A라는 번역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때 우리가 A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런 문장을 정확하게 먼저 잡아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문제를 들어갈 때 번역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근데 그 단어들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could 이런 거 쓸 때는 possible의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can이나 could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이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앞뒤 힌트가 뭐가 있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A, B, C, D가 좀 길어졌어요. 이제 뭔가 문장을 잡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여기 또 when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미 문장은 종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에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쪽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장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ABCD에서요. 어떤 힌트가 보이느냐라는 거죠.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뭐냐면 이때 이렇게 there 이런 표현이 있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그래서 뭐뭐이 있다 이런 표현할 때 there is나 there are 이거 쓰듯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구조가 되는지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시기가 올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 time이라는 표현이 주어처럼 느껴지고 come이라는 표현이 동사처럼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이 there라는 표현을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와 같이 come이나 exist나 아니면 비동사와 같은 이런 자동사 패턴이 있을 때는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그래 다시 가면 이 문제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이제 선택지에서 보자마자 이 패턴이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어떤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날이 올 거예요. 이런 표현할 때 there will come a day 아니면 a time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어떤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떤 날이 올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A, B, C, D에서 나와 있는 이런 패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서 그대로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월 나오는 패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다른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탭스 문제집에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이니까 몇 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좀 외워주고 가는 게 좀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문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죠. 어휘에도 나올 수 있고 리스닝이나 아니면 리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지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속도 좀 빠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문제를 잡을 때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규칙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번역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서 바르게 풀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역시 A, B, C, D가 길어요 지금. 근데 긴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clea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는 1번부터 20번에 출제되는 Part 1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A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실제 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번역을 해야 될 때. 그러나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면 A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B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A, B, C가 길 때 이때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기본은 문장 만드는 거죠. 사실은 누군가가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A, B, C, D에서 뭐냐면 두 단어 아니면 세 단어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을 묶어주세요. 개별적인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두 단어나 세 단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가면 되는데 얼른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A, B, C, D에서. 그렇죠. 이 단어 hardly의 의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문장에서 그냥 주진 않죠. 왜? 대부분 이거 부정어와 관련된 도치구문의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hardly 개념이 있고요. 이때 거의 뭐만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에 nev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hardly ever까지 가는 거.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주어와 동사의 도치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풀리시나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번역이 필요한 상황인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A, B, C, D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A, B, C, D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일부만 가져왔지만 모든 문제에서 다 통할 수 있는 규칙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문제도 보시면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A, B, C, D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망설이지 말라는 거 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규칙성은 있어야 된다. 그 규칙성이 뭐냐면 hardly ever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런 부정어가 있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주어와 동사의 도치의 개념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데이비스를 바로 정답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5번에서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 ABCD에서요 보면 역시 뭔가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빈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어 동사처럼 그러니까 A, B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ABCD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never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때 never라는 표현이 있을 때 자, 또 하나 갖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원래 before라는 표현 자체를 원래는 문장 맨 뒤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면 접속사로 기능하기도 하고 전치사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사로 쓰일 때 특히 이렇게 강조되면서 never의 개념이 나올 때는 같이 결합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결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never before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이때 또 역시 뭐가 일어나야 돼? 바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4번에서 봤던 유형과 5번에서 보게 되는 이런 유형이 똑같아요. 같은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보면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문제 정도 아니면 한 달에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ABCD에서 문제 맨 앞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주어 동사의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들어가기 전에 ABCD에서 봤더니 바로 never before라고 하는 부정어의 형태와 하나의 또 한 가지 익스프레션과 연계되어 있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형태가 있겠고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치가 일어나는 형태로서 같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점검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ABCD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시제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까 우리 1번 문제 explain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to explain이 있었고 explaining이 있었고 to be explaining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좀 구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ABCD를 보시면 이렇게 ED가 붙어 있고요. 다음에 S가 있으며 has나 ha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뭐다? 바로 시제 일치를 물어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거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뭐로 들어가냐면 바로 번역 들어간다. 처음부터.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Early 20th century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많은 communications tools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20세기 초반에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이거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뭐라고 봐야 된다? 과거적 의미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현재까지 연결됐다거나 아니면 과거 이전에 더 과거 시점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 A로 과거 시제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게 선택지에서 시제라는 게 먼저 점검이 된다.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이 단어가 되겠죠.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번역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뭐 20세기예요, 19세기예요 이랬을 때 살짝 애매한 상황이 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이런 단어도 정확하게 과거 시점을 잡아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우리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ABCD 보시면 뭘 물어봤다? 시제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6번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7번에서 역시 마찬가지 시제라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힌트를 가져와야죠. 힌트를.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if에서부터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epresentative가 하원 의원인데 이 하원 의원이 사실은 캠페인의 프로미스를 안 지켜요. 근데 또 안 지킨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doesn't이 있어요. 이때 doesn't이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if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gain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 의미로 뭐로 봐야 된다? 미래 의미로 봐야죠. 그래서 하원 의원이 캠페인의 프로미스를 또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이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게 될 겁니다. 트러스트를 잃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현재긴 하지만 그러니까 형태는 현재예요. 그렇지만 실제 의미로 뭐로 봐야 된다? 미래적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will lose의 개념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시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기본적인 힌트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에서 봤을 때 시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인지가 돼야 될 게 if의 개념과 다음 두 번째 doesn'이라는 표현으로서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if로 시작할 때와 when으로 시작할 때 바로 분명히 의미상으로는 미래이긴 하지만 형태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때는 대신에 이제 주절에서는 이렇게 미래적 의미를 그대로 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제 머릿속에 좀 잠재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이 속도를 좌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정답률도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CD 여전히 또 뭘 가져왔어요? 네, 또 시제 가져왔어요. ABCD가. 그래서 이제 세 개 연달아서 지금 시제를 보여드리는데 각각 좀 다른 시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시점들의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ABCD를 보니까 자 완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미래적 개념 들어가 있고 역시 이것도 완료 개념이에요. 뭐 어떻게 이제 쓸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자마자 by this time 이 시기까지 근데 이 시점인데요. 문제는 언제냐면 next month예요. 다음 달에. 그럼 이 시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음 달에 이때쯤까지가 되면 내가 20주년이 됩니다. 자 보이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음 달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음인 건 맞아. 근데 이 C, D가 둘 다 미래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다? 미래 그 시점까지가 되면 이렇게 해서 특정한 시점을 딱 찍어주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그 시점까지 그랬어요 라는 표현하면 had pp를 쓰는 거, 현재까지 그랬어요 라는 표현하면 have pp나 has pp 쓰죠. 다음에 미래 그 시점까지가 되면 will have pp를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C랑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C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에 will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와 같이 딱 정해져서 그때까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 시제에서 혼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둘이 뭉실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제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면 8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시제 문제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때 이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 시점까지가 됐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 돼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해결되셨죠? 오케이, 다음 9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시면 ABCD가요. 네, 시제처럼 또 보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제라고 그랬거든요. 8번 문제가. 다음에 7번도 시제였어요. 근데 이 스타일의 문제하고요. 9번하고 지금 살짝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자, 많은 분들 그냥 무작정 번역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ABCD를 보면서 좀 구조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will의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would 형태가 나왔고요. 동사 원형. 다음에 이때 우리가 would pp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더구나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네요. 자, had I, known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known까지 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had I known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앞쪽에 바로 if가 생략된 가정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ad가 뭐냐면 앞에 왜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내가 결코 가지 않았었을 텐데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이 문제들은 기본적인 시제 문제라고 본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별개 가정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n을 좀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had I known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되겠고
이때 이 부분은 지금 왜 나온 거다? if가 생략된 가정법의 의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거야 라는 표현할 때는 would FP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데이빗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만약에 이 자리에 if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if가 없을 때 이와 같이 had I known의 형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살짝 돌려서 구분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마지막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치사 문제입니다. 사실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살짝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전치사 학습을 깊게 하지는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했었고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습관화된 표현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 놓치는 부분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볼 때 있어서. 그러니까 that name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 전치사를 뭘 넣을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이런 전치사들이. 자, 근데 이때 우리가 There's no one here. 여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that name.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그런 이름에 의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되는 게 b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관용적인 express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한꺼번에 그냥 외워버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해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제 계속 끌어올리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도 있고 다음에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각각의 챕터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해본 게 뭐냐면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풀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이런 동영상 특강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A부터 무조건 번역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보자마자 번역부터 시작하시는 이런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A, B, C, D를 보시면서 문제를 왜 출제했는가라는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좀 가져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매월 D-1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충족이 되고 또 역시 수업과 관련되면서 하나하나 본인 거를 좀 만들었을 때 최대한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1월인데요. 우리가 이번 달 또 12월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분들은 최대한 좀 빨리 시험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방학 때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로 계획 짜시고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일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수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달 거 11월 6일 날 하게 되는 이제 시험에 대한 대비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